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오랜 숙적이었던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최강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월나라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구천이 죽은 이후로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은 것과 잦은 내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월나라는 초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결국 기원전 300년대에는 초나라에 합병됐습니다. 그렇게 와신상담의 두 주인공이었던 월나라와 오나라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전쟁과 혼란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는 다양한 사상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수많은 사상가와 학파를 가리켜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학파로는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가,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그리고 상한과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가 있습니다. 특히 유교로 발전하게 되는 유가는 중국뿐 아니라 동양 철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유가는 인과 예를 중시하면서 도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주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백성들도 이를 따를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힘의 논리가 적용된 춘추 전국시대의 군주들에게 유가의 가르침은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 대신 군주들은 국력 강화에 더 큰 중점을 둔 법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인간의 성향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던 유가와는 다르게 법가는 인간이 본래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가는 엄격한 법과 규율로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법가 사상을 채택한 나라들은 짧은 시간에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법가는 백성을 도구처럼 대하는 냉혹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인해 단명하게 됩니다. 월나라까지 집어삼킨 초나라가 남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그때 초나라를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세력이었던 진나라는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60년경 진나라 공실은 힘을 잃었고 대신 범씨, 중행씨, 지씨, 조씨, 위씨, 한씨 6 가문이 권력을 나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범씨와 중행씨는 힘을 합쳐서 나머지 가문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습을 받아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가문은 지씨, 조씨, 위씨, 한씨 4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 나라를 세우니 바로 지나라, 조나라, 위나라, 그리고 한나라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지배교가 이끄는 지씨 가문이었습니다. 지배교는 아름다운 용모에 무예도 출중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기 일쑤였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지배교는 막무가내로 한나라와 위나라에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어이가 없었지만 지배교의 위세에 눌려서 결국 땅을 양보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지배교는 이번에는 조나라에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의 수장이었던 조양자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양자의 아버지였던 조간자는 장남 백로와 동생 조양자 중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를 놓고 한 가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간자는 두 아들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글귀가 적혀있는 주간 하나씩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갑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주간에 쓰인 글을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장남이었던 백로는 글귀를 외우지 못했고 주간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조양자는 글귀를 줄줄 읊었을 뿐 아니라 소매 속에 간직하고 있던 주간을 꺼내 보였습니다. 조양자는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 출신이었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본 조간자는 동생 조양자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지배교가 조나라에 땅을 요구하자 조양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조양자는 지배교에게 오랜 원한이 있었습니다. 지배교는 조간자에게 조양자를 후계자로 삼지 말라고 조언했고 한 술자리에서는 조간자의 머리를 때려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배교가 요구한 땅은 조나라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조간자가 땅을 양보하지 않자 지배교는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먼저 위나라와 한나라에 조나라 땅을 3등분하자면서 함께 조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합군이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제 아무리 조양자라 해도 세 나라의 군대를 모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양자는 정면 승부를 택하는 대신에 무리를 이끌고 진양성에 틀어박혔습니다. 삼국 연합군은 진양성을 공격했지만 조나라 병사들은 3개월이 넘게 성을 수비했습니다. 싸움이 점점 장기전으로 흘러가자 지배교는 강의 흐름을 바꿔서 성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연합군은 그런 상태에서 무려 3년이나 성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성 안의 사람들은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자식들까지 바꿔먹었다고 합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조양자는 결국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장맹담이 마지막으로 한나라와 위나라의 군주를 설득하겠다면서 그때까지 항복을 보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한나라의 군주 한호와 위나라의 군주 위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합니다. 우리 조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 차례는 위나라와 한나라입니다. 한호와 위구도 지배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지배교와 협력하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인 조양자와 손을 잡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었습니다. 결국 설득에 넘어간 이들은 지배교를 배신하기로 합니다. 한씨와 위씨가 길을 열어주자 조양자의 병사들은 강의 흐름을 바꿔서 지배교가 주둔하고 있던 방향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연합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진나라군을 공격하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진나라군은 대패했고 지배교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조양자는 지배교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원한을 풀었다고 합니다.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는 약속한 대로 지배교의 영토를 3등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유명무실해진 진나라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453년이었습니다. 언제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나라가 삼국으로 쪼개진 이때를 기준으로 전국시대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시대는 또 자객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세력이 난립하던 이 시기 정적을 제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객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가장 잘 알려진 자객으로는 예양이 있습니다. 예양은 원래 지배교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씨 가문이 망하자 조양자를 죽여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양은 칼을 숨기고는 조양자의 변소에까지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양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조양자가 그에게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묻자 예양은 지배교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양자는 죽은 지배교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예양이 의인이라면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예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에 오칠을 하고 숯을 삼켜서 목소리까지 바꿨습니다. 예양은 그런 모습으로 구걸하고 다녔는데 자기 아내도 그를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양은 또다시 조양자를 죽이려고 길을 떠났지만 이번에도 눈치 빠른 조양자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조양자는 지배교가 죽은 마당에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묻자 예양이 말했습니다. 지배교는 저를 국사로 대우했으니 저도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조양자는 그의 충성심에 감탄했지만 더 이상 그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예양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훗날 한비자는 그에 대해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그가 비록 잔혹하게 자기 몸을 해치면서 주군을 위한다는 명성을 얻었지만 실상 지배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세상의 군주들은 이를 충성스럽다면서 높게 산다. 진나라가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삼국으로 나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서쪽 진나라였습니다. 이들이 한나라였을 때는 진나라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나라로 분열된 상황에서 진나라는 충분히 중원 진출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한 위나라가 거의 혼자 힘으로 진나라의 동진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나라가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중심에는 위나라의 군주 문우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군주였던 문우는 나라를 잘 이끌면서 강대국으로서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고대의 문우의 명성을 듣고 전국의 여러 뛰어난 인재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문법을 만들고 여러 개혁을 이끈 이회와 뛰어난 관리였던 서문표, 그리고 불세출의 전략가인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 서문표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업당의 혈령이 된 서문표는 그곳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황하의 신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것 때문에 괴롭고 가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하백에게 처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명목으로 해마다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걷어서 무당과 지방 아전들이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나날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서문표는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걸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1인을 넘긴 늙은 무당과 그녀의 제자들이
처녀를 강에 바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얼굴을 본 서문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가 못생겼으니 무당 할멈이 강에 들어가서 하백에게 다른 더 예쁜 처녀를 구해 다른 날에 보내겠다고 전해라. 그리고는 병사들을 시켜 무당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무당이 돌아오지 않자 돌아오게 재촉하라면서 무당의 제자들을 모두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이번에는 아전과 고을 유지들을 황하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색이 된 아전들은 서문표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제야 서문표는 자리를 파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하백에게 처녀를 시집 보내는 풍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나라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은 바로 오기였습니다. 오기는 원래 노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기의 아내는 제나라 출신이었는데 마침 노나라는 제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는 오기에게 군의 지휘를 맡기는 걸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오기는 자기 손으로 아내를 죽여서 의심을 푼 다음에 제나라와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기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오기가 젊었을 때 부모가 준 재물을 모두 탕진했는데 이를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오기가 자기를 비웃은 사람 30명을 죽이고는 노나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은 오기는 노나라에서 쫓겨났는데 마침 위나라의 문우가 인재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오기를 만나본 문우는 단번에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오기를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략가의 면모를 갖고 있었던 문우는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견제하고 동쪽으로는 한나라와 조나라와 연합한다는 대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나라와 조나라와 협력해 진나라를 제압한 다음에 그 후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기는 문우의 대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문우는 오기를 진나라와 위나라 간의 격전지인 서하로 파견했습니다. 위나라가 서하를 차지하면 진나라를 서쪽에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하로 파견된 오기는 그곳에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오기는 소량성을 근거지로 삼고 진나라의 공세를 가했습니다. 오기는 짧은 시간에 위나라 군대를 최강으로 만들었는데 그 비결은 그가 남긴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격하면 상을 무겁게 주고 퇴각하면 벌을 무겁게 내린다. 이는 상과 벌을 확실히 한다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기가 군을 강한 규율로만 다스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반 병사와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모습은 병사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병사의 등에 종기가 나자 오기가 직접 그의 몸에서 종기의 고름을 빨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곁에서 그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의 아버지가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이제 오기가 우리 아들의 고름을 빨았으니 그도 죽을 것이기에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오기의 군대는 약 5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국시대의 군의 규모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이들을 최강의 군대로 변모시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기는 진나라와 76번을 싸워서 64번을 승리했고 나머지 12번의 싸움은 비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기는 단 5만의 병력으로 황하에서 낙수 사이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서하를 차지한 오기의 다음 목표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해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위나라가 전국을 차지하는 것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87년 오기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문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무후가 군주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오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기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직한 성격이어서 많은 이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함을 받은 오기는 쫓기듯이 위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오기는 서하를 떠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마부가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저 서하를 기반으로 천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참소하는 말만 믿고 나를 몰라주시니 서하는 머지않아 진나라가 차지할 것이다. 우리 위나라는 결국 약소국이 될 것이다. 위나라를 떠난 오기의 다음 행선지는 초나라였습니다. 초도왕은 오기를 재상으로 삼았는데 오기는 여러 개혁을 단행해
단시간에 초나라의 국력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이때 초나라는 승승장구하면서 동쪽 진나라와 채나라를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초도왕이 죽자 오기는 순식간에 공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오기는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는 반대로 여러 대신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어서 큰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초도왕의 상이 끝나기도 전에 오기에게 원한을 가진 여러 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곱게 죽을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도망치다가 초도왕의 시신 위로 엎드렸습니다. 오기는 결국 귀족들이 날린 수많은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초도왕의 시신도 화살을 맞았는데 초나라에서 왕의 시신을 훼손하는 건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70여 가문이 연루돼서 몰살됐다고 합니다. 사기는 오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자기 군주를 패자로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닥칠 재앙도 피하지 않았다. 한편 오기가 떠난 위나라는 나날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오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천재 손빈이 위나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